저는 어쨌거나 그러니까 광합성이 아니고 식물, 3장 식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2부를 전체적으로 보면 2부가 식물과 환경의 비생물적 요인, 그러니까 식물과 관련된 환경의 요인과 관련돼서 아주 기본적인 개요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게 장이 구성이 된 게 2부에서는 기본 구조와 기능에 대한 식물의 기본 구조와 주변 환경, 기능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3, 4부에서는 이게 상호작용하고 복합성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어 있고 5부하고 6부에서는 사회, 정치, 경제, 생태적 상호작용까지 연결되어 갖고 이야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부가 가장 뭐라 그럴까? 생태학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루고 있어서 되게 어렵더라고요.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그거와 관련돼서 원래 기초 지식이 없으면 좀 어려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2부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 식물이고 식물에서 요 전체에 대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나중에 이제 개별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하려고 하는 부분은 식물에 대한 부분인데 크게 나누자면 어쨌든 식물 개체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과 용어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거를 살펴보는 내용인데 두 개로 나눠갖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식물의 양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양분에서도 가장 범위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광합성 이야기인 거고 이 광합성의 이야기가 뒤에 빛, 온도, 물 이거랑 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나와요. 그렇죠? 개별 장에서. 그렇지만 어쨌거나 광합성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광합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명반응, 안반응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광합성이 실제 화학적인 경로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어려워지긴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유형에 따라서 광합성 경로 유형에 따라서 농생태학적으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가 여기에 집중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광합성은 이거잖아요. 이산화탄소와 물과 빛 에너지로 이게 결국에는 포도당을 만들고 당을 만들고 산소와 물을 배출한다 다시. 요 화학 기호인데 이게 두 단계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명반응이라고 해서 햇빛 에너지로 인해서 물과 산소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물과 에너지를 통해서 요거를 만들어내면 이게 이제 ATP랑 이 NADPH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시 안반응 쪽으로 들어가서 켈빈 회로라고 하는 걸 돌리게 되는데 이때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안반응 때 이산화탄소가 필요해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이게 이제 뭐 요거랑 근데 이게 얻어졌다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햇빛 에너지가 들어갔잖아요. 햇빛 에너지가 들어가면서 안반응에서 에너지를 쓴 이 ADP랑 이 NADP 플러스라고 하는 거에 요 명반응을 통해서 요게 들어가서 요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요 밑에 거는 잘 아데노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요거 잘 모르겠고 ATP가 뭐냐면 식물에서 배터리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DP는 방전된 배터리 그리고 ATP는 충전된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전된 배터리를 이렇게 돌리면 여기에서 충전을 해서 다시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이 ADP가 다시 여기에 들어가서 켈빈 회로에서 이 에너지를 통해서 이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회로가 잘 돌아갈 때 이제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광합성을 결정짓는 요인이 있잖아요. 햇빛이 있고 이산화탄소가 있죠. 햇빛은 명반응에 반응을 하는 거고 이산화탄소는 안반응에서 필요한 환경 요인이 된다고 하는 게 이제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C4
예, 캠 뭐 이런 광합성이 나오는데 그거는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기공이 언제 열리느냐에 따라서 기공이 왜 중요하냐면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명반응은 광인산화 반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광은 햇빛이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주로 인산과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이 구체적으로 보면 ADP라고 하는 게 이제 요거는 앞에는 아데닌이고요. A는 DP는 P는 인산이거든요. 네. DP는 뭐냐 인산이 2개 있다. 더블. 네, 그 뜻이고 3개 있다는 거예요. 3개가 결합되어 있다. 네. 그래서 이게 트리플 인산이라고 포타시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차이가 나냐? 인산이 결합됐다고 하는 거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야. 결합시켰다고 하는 거는 에너지를 축적했다. 네. 그리고 이 에너지를 써서 다시 켈빈 회로를 돌리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가 다시 떨어진 ADP가 다시 명반응 쪽으로 가서 햇빛 에너지를 얻어서 ATP를 얻는다. 네. 그래서 생명 현상에서 이 ATP가 그러니까 에너지 운반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인산화 반응이라고 하는 거고 물과 요걸로 결국에는 이렇게 가갖고 이게 되면서 이렇게 된다. 요 ADP가 ATP로 바뀌고 비에너지로 그 반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이해를 딱 하니까 이제 나중에 나오는 것들도 좀 수월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반응은 켈빈 회로라고 하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냐면 얻어진 ATP를 에너지를 쓰면서 ADP로 바꾸고 그러면서 이산화탄소와 이게 결합이 돼서 결국에는 당과 물과 이런 게 나오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뭐 복잡한 화학식을 설명 안 하더라도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복잡한 화학식인데 이게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복잡한 용어들을 이미 정리해 놨는데 그거를 읽으려니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ATP예요. 아데닌이 있고 여기 인산기가 이렇게 3개가 붙느냐 2개가 붙느냐. 근데 이걸 결합시키는 거는 되게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명반응해서 결합시키고 안반응해서 다시 떼면서 에너지를 쓰고 이렇게 되는 게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 엽록체에서 우리 광합성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엽록체의 안에 구성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뭐 틸라코이드라고 하는 용어도 많이 쓰이는데 이 엽록체 안에 이렇게 틸라코이드라고 하는 게 있고 이 안에서 좀 확대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하나가 있고 이 안에서 여기 이제 질 요 안에서 반응이 햇빛을 받아갖고 하는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데 빛을 얻어서 얘네들이 막 진동을 하면서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 여기서 얻어진 에너지로 이렇게 된다. 어쨌든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 하니까 좀 광합성 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쨌든 광합성이라고 하는 걸로 탄소를 고정시키는 거잖아요.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이 생체, 그러니까 바이오매스라고 할 수 있는 당을 합성을 하는 거고 이 얻어진 탄소를 어디로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이제 탄소 분할인 거고 하는 건데 그래서 광합성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 보시면 광합성 산물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광합성을 통해서 얻어진 거는 뭔가 물질로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물질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포도당 최종 산출물은 포도당인 거고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당을 써서 에너지를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식물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에너지를 쓰는 과정, 이렇게 우리가 호흡을 하고 생체 에너지를 쓰는 과정 안에서 이제 호흡을 통해서 ATP와 다시 이산화탄소로 다시 바뀌게 되는 거죠. 네. 광합성은 ATP와 이산화탄소로 다시 양분을 얻는 거고, 그죠? 에너지를 얻는 거고, 호흡은 에너지를 쓰는 거니까 ATP와 이산화탄소를 다시 배출하는 그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포도당을 기본으로 해갖고 여러 가지 유기화합물 덩어리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셀룰로스나 전분과 같은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산화탄소를 어쨌든
광합성의 되게 주요한 요인인데 온도가 높거나 수분 스트레스가 크면 왜냐면 작물이 수분 스트레스가 크다는 거는 이제 건조해갖고 수분이 모자라면 기공을 열어놓으면 증발하잖아요. 물이. 네. 그러다 보니까 기공을 닫게 돼요. 그럼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산화탄소 보상점이라고 하는데 광합성을 못하고 호흡을 하게 되니까 호흡을 해갖고 쓰는 거죠. 광합성을 하는 거는 이제 축적을 하는 건데 호흡을 해서 쓰는 건데 이게 같아지는 때가 보상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보상점이다. 예, 에너지를 얻을 수 없게 된다. 근데 보상점까지 가면 더 이상 식물이 에너지를 얻지 못하는 거죠. 멈추는 거죠.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 이제 안 반응해서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못 얻게 되면 안 반응할 때는 원래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산소를 이용한대요. 그러면 거꾸로 호흡이 일어나는데 광호흡 그 과정을 이제 광호흡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소를 써버리는 과정이다. 그래서 광호흡은 안 좋은 거예요. 광합성이 안 되는 과정이니까. 광호흡을 줄이는 게 탄소 고정법을 진화시키는 방법인 거고 식물이 그런 전략을 쓰겠죠. 최대한 광호흡을 줄이면서 광합성을 많이 하기 위한 전략을 쓰는데 그 경로를 광합성 경로라고 하는 거고 그 경로에 따라서 C3 광합성, C4 광합성, 캠 광합성 이렇게 나눠서 부르는 거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C3라고 하죠. C3의 특징은 기공을 중심으로 이게 나눠지는데 기공이 C3는 낮에는 열어놓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받아들이고 밤이 되면 기공을 닫는 거예요. 이게 수분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산화탄소를 밤에는 못 받잖아요. 그런 이제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보상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최적 온도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광호흡을 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밤에는 닫히니까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안 반응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C4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C3, C4냐 하면 처음 이렇게 고정하는 탄소 화합물이 3탄소냐 4탄소냐에 따라서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C4 광합성 하는 식물들은 낮에는 열리거나 닫히고 밤에는 닫힌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처음에 광합성을 통해서 얻는 탄소 화합물이 4탄소 화합물이 있다 보니까 3탄소 화합물보다 탄소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 기공이 닫히더라도 안에 있는 탄소를 활용해갖고 안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기공을 닫더라도 안 반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고열과 건조한 기후에서도 계속 안 반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게 C4 광합성이고요. 그 다음에 캠은 낮에는 오히려 닫아놓고 밤에는 열려요. 왜 그러겠어요? 낮에 뜨겁고 건조한 지역에서 살아남으려면 물을 증발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닫아요. 밤에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많은 양의 광합성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게 사막이나 이런 데에서 다육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이제 캠 광합성의 그 경로를 이렇게 적응시킨 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C4는 고온과 증발 스트레스,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이 좀 적고 아주 뜨거운 기후에도 잘 견디면서 광합성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광합성의 경로가 결국에는 빛과 온도와 물에 대한 반응과 관련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면 C4 광합성을 하는 애들이 월등하게 우수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광합성이 유일한 제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작물들은 벼라든가 여기 보시면 벼라든가 밀이라든가 강낭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C3 광합성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C4는 대표적으로 옥수수, 사탕수수, 수수 뭐 이런 애들. 명화주도 그런다고 하네요. 제 잡초가 C4, 잡초 종류는 C4. 네, 고온에도 잘 크는 잡초들은 아마 C4일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광합성으로 나온 산물이 탄소잖아요. 이 탄소를 잎에서는 어쨌든 광합성을 통해서 탄소를 얻는 거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할 때 이동을 하겠죠. 얻어진 탄소를 이제 그게 이제 패스라고 하는 거고, 경로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딘가 내려놓겠죠. 내려놓는 과정이 이제 싱크라고 하는 이제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농업에서 집중하는 거는 뭐냐면 이 어차피 광합성을 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 여기서 그 평가거든요. 잘 어렵더라. 그러면 뭐냐면 똑같은 광합성을 하더라도 이 탄소 분할을 통해서 이 얻어진 탄소가 어디에 집중시킬 것인가. 근데 농업에서는 뭐예요? 수확할 부분에 집중시키면 수확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탄소 분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광합성이 되게 중요한 거고, 왜냐하면 광합성으로 얻는 게 탄소, 산소, 수소인데 이게 한 9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광합성을 하려면 잎 면적 이런 게 이제 중요해서 약간 순광합성률 이런 거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얻는 탄소, 산소, 수소도 있지만 나머지도 있잖아요. 5% 정도. 네, 그 5% 정도도 얻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양분이라고 하는 질소, 인산, 칼륨 뭐 이런 것들 있죠. 다량원소가 가장 대표적인 다량원소가 질소, 인산, 칼륨인데 아시다시피 질소는 단백질의 주요 성분이에요. 네, 그리고 건조 중량의 1에서 2% 정도 있는 거고, 뭐 여기서 다 얘기 안 하더라도 책에 있는 것만 말씀드리자면, 근데 질소는 질산이라고 하는 토양 용액에서 이제 이온 교환을 통해서 뿌리로 흡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암모늄 형태의 질소도 있는데 이건 부식질이나 점토입니다. 점토에 흡착되어 있는 암모늄을 이제 얻기도 하고요. 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 아시는 얘기일 테니까. 그리고 인산은 핵산, 아까도 ATP에도 인산이 관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DNA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인산이 꼭 필요하고요. 여기 핵산 이런 게 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그 운반 체계 안에서도 인산이 기능을 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 포스글로 이게 있는데 이게 효소인가 봐요. 이 효소가 광합성 초기 반응에서 인을 수반한다. 아까 그 명반응이 광인산화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광합성 할 때 인산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뿌리를 통해서 인산염을 흡수를 하고 전체 건조 중량은 0.25% 정도가 되고요. 부족함이 없다. 칼륨은 실제로 식물체를 구성하는 성분은 아니래요. 네, 그럼 어디에 있냐면 세포 액상에 녹아있는, 시토졸이라고 하는 게 세포에 약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졸처럼 있는 그 액체 상태 있잖아요. 거기에 녹아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진대사라든가 조절 기능을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조절 기능 뭐냐면 삼투압 조절 기능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기공이 열리고 닫히는 문제 이런 것들 조절해 주는 게 칼륨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포 분열과 성장, 그다음에 팽창과 수화작용 이런 거에 그래서 칼륨이 원활하게 있어야지만 병해에 강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활하게 없으면 병해에 어렵게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기타 다량 원소도 칼륨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있다. 그리고 미량 원소도 아주 극소수로 필요하긴 하지만 꼭 필요한 이런 기능들을 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증산의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증산은 뭐냐면 저도 증산을 그냥 발산하는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식물체 안에서 모든 생명의 과정 안에서 물의 흐름을 증산이라고 한다. 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이 뭐냐면 물 손실이 있을 때 농도 기울기가 생긴다고 하는 거죠. 네, 농도가 어디는 짙고 어디는 네, 옅고 이런 게 농도 기울기가 생기면 더 생기기도 하고 더 낮은 잎에서 수분 잠재력이 생기면 물 이동을 하면서 손실을 대체하기 위해서 물이 이동한다 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모세관 현상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렇고 광합성에 관여하는 물의 양은 매일 일어나는 증산 손실에 비해서 매우 적다. 이 말은 뭐냐면 증산이 그만큼 더 활발하게 물을 많이 움직이는 작용이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상호작용하는 식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양분과 관련된 이야기인 거고요.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여기는 간단하게 할게요. 어쨌든 식물이 생태적으로 군집 안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 그 특정한 생태적인 지위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 그래도 환경과 반응하는 거가 있는데 이 반응이라는 말이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반응과 적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에 반응은 뭐냐면 종자 발화라든가 성장이라든가 뭐 종자 확산 이런데 생리적 변화 또는 반응을 수반하게 된다. 근데 이 반응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발 반응이라고 해서 딱 뭔가 건드려주면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종자 발화하는 데 있어서 빛이 필요하잖아요. 종자 발화할 때. 근데 계속 필요하지 않대요. 한 번만 딱 빛을 얻으면 그때 반응을 해갖고 발화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유발 반응이라고 하는 거고 의존 반응은 그게 아니라 조건이 계속 있어야지만 반응을 하는 거. 상시적으로 예를 들면 빛이 계속 필요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의존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오코필로라고 하는 식물이 있는데 가시줄기의 잎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분이 충분히 있어야지 된다. 수분이 없는 환경이 되면 줄기가 이렇게 잎이 없어진대요. 네. 그런 의존 반응이 있고 독립 반응은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꽃이 피고 이런 반응들 있잖아요. 이거는 외부랑 상관없이 상관 있는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반응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다음 장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온도든 물이든 빛이든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한계치가 있다고 하는 거야. 한계치와 허용치가 있다고 하는 거야. 한계치는 뭐냐면 요 끝, 여기 끝이 한계치고 여기 넘어버리게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반응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최대치는 반응이 가장 잘 나오는 최대치. 그래서 한계치와 허용치가 있어서 이거를 최적의 범위와 허용 한계를 제대로 식물 생리한 과정에서 알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걸 이용해 갖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이제 생태적 지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광범위한 내성을 가진 종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범위가 넓은 거죠. 이런 환경에서도 살 수 있고 이런 환경에서 살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한계치가 넓은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보편가라고 한대요. 이게 나중에 K전략, 뭐 R전략 이런 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넓은 지역에 걸쳐서 서식할 수 있는 이런 애들이 있는 반면에 이게 좁아갖고 특정한 환경에서만 머무를 수 있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좀 더 전문화됐다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전문가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하고 이제 마무리 빨리 했네요.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이런 개념 안에서 다음 장들을 설명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이 3장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길게 했네요. 생각거리로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전 첫 번째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식물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이 어떻게 발생하고 각각 유형이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의 특정 조건은 무엇인가 이런 지식을 어떻게 농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거리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